37번. 경수 씨가 올해 동창 모임에서 고개를 숙인 횟수입니다. 한 달에 한 번, 1년이면 12번 모입니다. 모임마다 평균 3번, 경수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10년이면 360번. 경수 씨의 목은 이미 굽어 있습니다. 경수 씨 71세. 대전 유성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35년간 중학교 기술교사로 일했습니다. 퇴직한 지 11년째입니다. 오늘도 동창 모임이 있습니다. 경수 씨는 현관 앞에서 구두끈을 묶다가 멈춥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구두끈이 아니라 마음이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양복이 어깨에서 흘러내립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어깨가 좁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임에 가면 늘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상우가 손주 사진을 꺼내 놓습니다. 미국 유학 보낸 아들 이야기가 한참 이어집니다. 태영이는 작년에 3번째 건물을 샀다고 합니다. 준혁이는 제주도에 별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돌려봅니다. 탄성이 나옵니다. 경수 씨도 따라 웃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의 무게가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경수 씨에게 돌아오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냐? 그 질문 앞에서 경수 씨는 매번 같은 답을 합니다. 그냥 지내지. 4글자입니다. 그 4글자 뒤에서 가슴이 쪼그라듭니다. 식은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눈이 맞으면 안 됩니다. 눈이 맞으면 속이 들킵니다. 경수 씨의 아들은 지방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부족할 것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돌아오면 아들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상호의 아들은 미국이고 태영이의 아들은 의사입니다. 그 사이에서 경수 씨의 아들은 이름도 꺼내기 어렵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의 눈이 자동으로 켜지면 아들의 삶이 작아 보입니다. 모임이 끝나면 경수 씨는 버스를 탑니다. 창밖을 봅니다. 대전 시내에 불빛이 흐릅니다. 경수 씨의 눈에 물기가 맺힙니다. 분한 것이 아닙니다. 서러운 것입니다. 35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작아져야 합니까? 집에 돌아옵니다. 불을 켜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립니다. 경수 씨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개를 숙였구나. 내일도 숙이겠구나. 그런데 경수 씨를 무너뜨리는 것은 동창들의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을 들을 때마다 자동으로 작아지는 자기 자신입니다. 마치 누군가 경수 씨의 등을 누르는 것처럼 몸이 움츠러듭니다. 그 손의 주인은 동창이 아닙니다. 경수 씨 자신입니다. 왜 경수 씨는 남의 인생 앞에서 제 인생이 사라질까요? 37번의 고개 숙임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경수 씨는 어릴 때부터 비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기억나는 가장 오래된 장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성적표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성적표를 펼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옆집 형은 전교 1등이라더라. 그 한마디가 어린 경수 씨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아버지의 의도는 격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수 씨의 귀에 남은 것은 의도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너는 부족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수 씨의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생겼습니다. 한쪽에 자기를 올리고 다른 쪽에 남을 올리는 저울입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달리기를 할 때마다, 키를 잴 때마다 저울이 움직였습니다. 남보다 무거우면 잠시 안도하고 가벼우면 불안해졌습니다. 이 저울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50살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70이 되어도 경수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수십 회 이상 무의식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대부분 자각하지 못합니다.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교는 습관이 아닙니다. 뼈에 새겨진 본능에 가깝습니다. 무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했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문제는 그 본능이 지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교의 구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수 씨는 남의 삶을 볼 때 가장 빛나는 한 조각만 봅니다. 상우가 보여주는 손주 사진은 가장 환하게 웃는 순간만 담겨 있습니다. 태영이가 자랑하는 건물은 외벽만 보입니다. 대출 서류는 보이지 않습니다. 준혁이의 별장 사진에는 바다만 있습니다. 부부싸움의 흔적은 없습니다. 반면 경수 씨는 자기 삶의 어두운 구석까지 전부 압니다. 새벽에 혼자 먹는 찬밥의 온도를 압니다. 아들에게서 일주일째 오지 않는 전화의 무게를 압니다. 통장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숫자의 속도를 압니다. 남의 완성된 무대와 내 무대 뒤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초라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경수 씨의 인격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의 구조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경수 씨는 밤마다 생각합니다. 나만 이런 건가? 나만 이렇게 비참한 건가? 아닙니다. 동창 모임에서 웃으며 자랑하는 상우도 집에 가면 불안합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을까봐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태영이의 건물 뒤에는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준혁이의 별장 옆에는 소원해진 자녀 관계가 있습니다. 모두 자기 무대 뒤편을 숨기고 앞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수 씨만 속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의 안면에 속고 있습니다. 경수 씨를 진짜 무너뜨리는 것은 남의 성공이 아닙니다. 남의 앞면만 보는 자기 눈의 각도입니다. 그 각도가 기울어져 있는 한 경수 씨는 영원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수 씨는 아직 모릅니다. 이 눈의 각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바뀌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경수 씨는 26살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대학 동기 상우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첫 월급날을 기억합니다. 경수 씨는 23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우는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수 씨는 혼자 방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12만 원 차이. 1년이면 144만 원. 10년이면 144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커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처남이 사업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교사 월급의 3배를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수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표를 쓸 뻔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빈 용지를 꺼내 놓기까지 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경수 씨는 생각합니다. 상우를 따라잡으려면 이 길밖에 없다고. 교사로는 평생 가도 상우의 절반을 못 번다고. 그 계산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경수 씨는 아내의 그 질문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경수 씨는 멈칫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만 채우려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수 씨는 결국 교단에 남았습니다.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아서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돌아올 곳이 없다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수 씨는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상우는 과감하게 나아가는데 자기는 겁에 질려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경수 씨는 교단에 남았지만 마음은 교단에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교실에 서면서도 머릿속에는 상호의 연봉이 떠돌았습니다. 제자가 감사 인사를 해도 상호의 승진 소식 앞에서 그 감사가 빛이 발했습니다. 기술 시간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여도 경수 씨의 눈은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경수 씨가 가르친 학생은 약 3,000명입니다. 1년에 약 85명, 한 학기에 약 40명. 경수 씨의 손을 거쳐간 3,000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 중 상당수가 경수 씨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졸업식 날 울던 아이들의 얼굴을 경수 씨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경수 씨의 저울 위에는 그 얼굴들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울에는 오직 숫자만 올라갔습니다. 월급, 재산, 직함. 계산기로 잴 수 없는 것들은 저울에서 빠졌습니다. 경수 씨가 35년간 놓친 것이 있습니다. 계산기로 잴 수 없는 것들이 인생의 진짜 무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수 씨는 그것을 알아차리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직은 저울이 너무 무겁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남의 자를 빌려 재는 사람은 영원히 작습니다. 경수 씨는 이 문장의 뜻을 온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퇴직 후 경수 씨에게 남은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바쁘게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교환을 준비하고 수업을 하고 회의를 하고 야근을 했습니다. 비교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비교는 했지만 바쁨이 그 비교를 눌러주었습니다. 퇴직 후 바쁨이라는 뚜껑이 열렸습니다. 비교가 솟구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휴대폰을 짚습니다. 동창 단체방을 엽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누군가의 해외여행, 누군가의 새 차, 누군가의 손주 돌잔치. 경수 씨의 하루는 남의 하루를 구경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루 3번 단체방을 확인합니다. 한 달이면 90번, 1년이면 1080번, 10년이면 10,000번이 넘습니다. 10,000번 넘게 남의 삶을 들여다보고 10,000번 넘게 자기 삶을 깎아내렸습니다. 경수 씨의 자존감은 10,000번 넘게 긁힌 유리와 같습니다. 흐릿해서 자기 얼굴도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남의 자로 재면 내 키는 늘 모자랍니다. 경수 씨는 이 문장을 3겹으로 깨닫습니다. 첫째, 비유로 보면 이렇습니다. 경수 씨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자기 폭과 깊이대로 흐릅니다. 갑천은 한강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갑천의 역할은 대전의 땅을 적시는 것이고 한강의 역할은 서울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수 씨는 자기 강의 폭을 재면서 바다의 넓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강은 강이고 바다는 바다입니다. 둘을 같은 자로 잴 수 없습니다. 잴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경수 씨의 교직연금은 한 달 170만 원입니다. 상호의 월 소득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런데 경수 씨가 한 달에 쓰는 돈은 12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 남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경수 씨는 매달 50만 원이라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눈이 부족한 것입니다. 셋째, 경수 씨의 하루로 보면 이렇습니다. 경수 씨는 매일 아침 공원을 걷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리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키웁니다. 제 손으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마트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함을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평범함이 얼마나 거대한 축복인지를. 병원 복도에서 보행기를 잡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 경수 씨의 아침 산책은 꿈입니다. 경수 씨는 남의 자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아직 손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자가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지듯 느슨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느슨해지는 것만으로도 숨이 트입니다. 그런데 경수 씨 앞에는 더 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비교의 자를 가장 아픈 곳에 들이대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 자를 꺼내는 순간입니다. 사람의 본심은 말이 아니라 습관에서 새어나옵니다. 경수 씨의 습관 3가지가 그의 마음속을 보여줍니다. 첫째, 새벽 5시의 휴대폰입니다. 경수 씨는 매일 새벽에 아들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합니다. 아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봅니다. 그런데 경수 씨가 진짜 보는 것은 아들의 삶이 아닙니다. 동창들의 아들과 비교할 재료를 무의식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올린 평범한 저녁 식사 사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상호의 아들은 뉴욕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겠지. 하루 1번, 한 달 30번, 1년 365번. 이 새벽 확인이 경수 씨와 아들 사이를 가깝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확인할수록 불만만 쌓였습니다. 아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잣대 위에 올려놓고 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거실벽의 빈자리입니다. 경수 씨의 거실에는 액자가 한 개도 없습니다. 원래는 있었습니다. 교사 시절 우수교원 상장 사진, 가족 경주 여행 사진, 퇴임식 날 제자들과 찍은 사진, 퇴직 후 하나씩 내렸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본 상호의 거실 사진이 계기였습니다. 상호의 거실에는 아들 미국 졸업 사진이 대형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돌아온 뒤 경수 씨는 자기 거실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진을 내렸습니다. 빈 벽이 되었습니다. 빈 벽은 경수 씨를 더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수 씨는 자기 역사를 스스로 지우고 있었습니다. 남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 삶의 흔적을 벽에서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경수 씨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전화하면 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니,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두렵습니다. 너도 좀 더 노력할 수 없냐? 상훈의 아들처럼은 못하더라도 좀 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것이 겁이 납니다. 아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납니다. 석 달이면 90일입니다. 90일 동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말이 없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다리가 끊어집니다. 다리가 끊어지면 건너갈 수 없습니다. 경수 씨의 습관 3가지가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경수 씨의 새벽을 빼앗고 있습니다. 비교가 경수 씨의 기억을 지우고 있습니다. 비교가 경수 씨와 아들 사이를 끊고 있습니다. 경수 씨는 어느 날 밤 텅 빈 거실에 앉아 생각합니다. 시계 소리가 벽에 부딪힙니다. 빈 벽이 경수 씨를 내려다봅니다. 내가 잃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았구나. 시간을 잃고 기억을 잃고 사람을 잃고 있었구나. 잃어버린 것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경수 씨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남의 자를 내려놓는 용기, 그것 하나면 됩니다. 경수 씨는 아직 그 용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실마리가 찾아옵니다. 비 오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경수 씨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정기 검사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습니다. 옆자리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수 씨보다 10살은 더 들어 보였습니다.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자유롭지 않은 듯 했습니다. 간호사가 그 노인을 불렀습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느렸지만 걸었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걸어왔다고. 지난달까지는 아들이 업어다 줬는데
오늘은 지팡이만 짚고 왔다고. 그 노인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가 빠진 입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경수 씨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팡이로 겨우 걷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웃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 그 노인의 기준에는 상호도 태영이도 준혁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난달에 자기 자신만 있었습니다. 경수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오랫동안 들고 있던 남의 자가 손에서 미끄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더 좋은 대학, 더 빠른 승진, 더 큰 집. 60대에는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더 많은 저축, 더 잘 나가는 자식, 더 넓은 아파트. 그런데 70이 넘으면서 깨닫습니다. 진짜 기준은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여야 한다는 것을. 어제보다 오늘 한 발 더 걸었으면 그것이 전진입니다. 남의 10발보다 나의 한 발이 진짜입니다. 경수 씨는 그날 저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깨끗한 종이 위에 볼펜으로 세 줄을 적었습니다. 첫째, 비교의 시간을 줄인다. 동창 단체방 확인을 하루 3번에서 1번으로 줄입니다. 하루 2번을 아끼면 한 달 60번, 1년이면 720번의 비교를 줄이는 셈입니다. 그 시간에 공원을 걷기로 합니다. 둘째, 내 역사를 다시 세운다. 빈 거실벽에 사진을 다시 겁니다. 교사 시절 제자들과 찍은 사진, 아내와 갔던 경주 불국사 사진, 텃밭에서 고추를 따는 사진. 남의 거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경수 씨만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경수 씨의 삶입니다. 셋째, 아들에게 먼저 전화한다. 비교하는 말 대신 안부 한마디만 건넵니다. 밥은 먹었냐? 건강하냐? 그것이면 됩니다. 일주일에 1번, 한 달 4번, 1년 48번. 작은 전화가 쌓이면 끊어졌던 다리가 다시 놓입니다. 이 기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준이 아닙니다. 경수 씨의 하루를 바꾸는 기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경수 씨의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비교의 고통이 일상을 심하게 흔드는 분이라면 전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경수 씨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봅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한 방울 떨어집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맑습니다. 오랜만에 경수 씨의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세우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경수 씨의 안에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기준을 세운 뒤에도 밤이 되면 흔들렸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면 생각이 밀려옵니다. 상호의 아들은 미국에 있는데 내 아들은. 태영이는 건물이 있는데 나는. 준혁이는 별장이 있는데 나는. 그 생각들이 이불 속으로 스며듭니다. 가슴을 누릅니다. 숨이 짧아집니다. 경수 씨는 이것을 열등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보다 못해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그래서 더 부끄러웠습니다. 70 먹은 사람이 아직도 열등감에 시달리다니. 한심하다고 자신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경수 씨가 밤마다 느끼는 그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경수 씨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남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이 의미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35년 동안 교단에 선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닌가.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친 그 수만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닌가. 그 두려움이 비교라는 옷을 입고 밤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경수 씨의 것은 열등감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흔들리는 공포.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공포. 내 삶 전체가 부정당할 수 있다는 공포. 이 공포는 비교를 통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령 내일 상호보다 더 큰 재산이 생겨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비교 대상이 나타나면 다시 시작됩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확인을 받아도 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경수 씨는 어느 밤 잠이 오지 않아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상자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퇴직할 때 제자들이 써준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노란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고무줄이 삭아서 손대자마자 끊어졌습니다. 한 장을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공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동창 모임 전에 떨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한 장 더 펼쳤습니다. 기술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좋았습니다. 또 한 장을 펼쳤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지금 제 직업이 되었습니다. 또 한 장. 선생님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32통의 편지. 32명의 아이들이 경수 씨의 교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수 씨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수 씨의 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수 씨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그런데 무릎 위에 편지가 따뜻합니다. 경수 씨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호의 재산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태영이의 건물에 담을 수 없는 것이라고. 준혁이의 별장보다 넓은 것이라고.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경수 씨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남보다 많은 재산일까요? 아니면 자기 삶이 의미 있었다는 확신일까요?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틀린 답은 없습니다. 다만 경수 씨는 이 새벽에 자기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교가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낡은 편지 한 장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의 자로는 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수 씨는 이제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수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그런데 손이 향하는 곳이 달라졌습니다. 휴대폰이 아니라 침대 옆 운동화입니다. 끈을 묶고 밖으로 나갑니다. 공원길에 이슬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운동화 앞코가 젖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폐 속으로 찬 공기가 들어오면 몸이 깨어납니다. 경수 씨는 이 감각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의 아침이 아닙니다. 상호의 아침도 태영이의 아침도 아닙니다. 경수 씨만의 아침입니다. 거실 벽에 사진이 다시 걸렸습니다. 경주 불국사 앞에서 아내와 찍은 사진. 퇴임식 날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사진. 텃밭에서 첫 고추를 따고 환하게 웃는 사진. 일장에서 경수 씨가 내렸던 그 사진들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내렸던 것을 자기 기준으로 다시 건 것입니다. 거실이 따뜻해졌습니다. 빈 벽이 채워지자 빈 마음도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수첩에 적은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첫 전화는 어색했습니다. 경수 씨는 석 달 만에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할 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습니다. 밥은 먹었냐?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답했습니다. 네, 아버지도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뒤에 경수 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호의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대화가 살아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도 여전히 갑니다. 경수 씨는 모임을 끊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상우가 손주 사진을 보여주면 경수 씨도 사진 하나를 꺼냅니다. 텃밭에서 땀방울 토마토 사진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수 씨의 것입니다. 경수 씨의 손이 키운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줄 때 경수 씨의 어깨가 펴집니다. 비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 밤에 이불 속에서 옛 습관이 고개를 듭니다. 그럴 때 경수 씨는 장롱 속 편지 상자를 떠올립니다. 32통의 편지. 그 편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수 씨의 35년은 헛되지 않았다고. 경수 씨의 손은 따뜻했다고. 정리합니다. 비교는 남의 자로 자기 키를 재는 일입니다. 남의 자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기 키가 보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한 뼘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이 성장입니다. 경수 씨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남의 삶을 부러워한 시간을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간에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인생을 구경하는 동안 내 인생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의 자는 무겁습니다. 내려놓으면 두 손이 비고 빈손으로 비로소 자기 삶을 만질 수 있습니다. 경수 씨가 만진 것은 이슬 젖은 운동화 끈이었고 제자의 편지였고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수 씨의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대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